디지털 연결의 진화와 메타버스로 인해 우리 삶과 일의 방식이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정부 학연성 관계자분들께서 지금 굉장히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 저희가 함께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연으로 이준우 PM님의 디지털 플랫폼 변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컨텐츠 미디어 PM 이준우입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 안면이 있으신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 제가 감히 기술에 대해서 이게 정답이다 아니다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대상들이 아니신데, 또 반면 요 미래 포럼을 통해서 저는 굉장히 좀 의미 있게 좀 받아들였던 부분들이 한 근 1년간 메타버스에 관련되어 있는 굉장히 큰 이슈가 좀 됐었고 언급이 됐었습니다만, 미래를 그려본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대비들도 충분히 해야 되는데, 과연 기술적으로 메타버스에 대한 관련되어 있는 기술적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런 논의들을 좀 활발하게 해왔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좀 고민을 해볼 수 있는 학계 쪽에서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과기부 내지는 R&D 하는 쪽에서 이런 학계나 연구계 쪽하고 활발하게 논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머릿속에 그려보고 있는 메타버스가 다가올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은 차근차근 준비를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이선 박사님이 발제를 해주셨습니다만, 메타버스로 인해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다고 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들은 지금 현재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메타버스가 아니라 앞으로 메타버스가 좀 더 고도화돼서 만들어진다고 하면 뭘 지금쯤 저희는 고민을 해야 되는지 기술적 관점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 사항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책자로 나와드린 거랑 발표 순서가 약간 좀 다른데요. 전체적인 배열을 좀 바꾼 거라서 나중에 자료를 참조해 보시면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화두로 좀 던져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메타버스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긴 한데요, 현재 메타버스하고 미래 메타버스는 분명히 다를 거라는 겁니다. 현재 저희가 지금 언급을 많이 하고 있는 메타버스는 앞서 발표에서 나왔던 직방의 사례라든가 아니면 제페토 같은 사례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소셜 미디어에서 조금 더 확장되어 있는 형태, 그리고 물리적 제약을 좀 극복하고 줌 미팅이라든가 화상회의를 좀 극복한 형태를 현재 저희는 메타버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이런 메타버스의 형태를 현재와 같은 형태로만 사용할 것인가, 다들 그렇게 기대하고 있지는 않죠. 우측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제하고 가상이 전혀 구분되지 않고 쓸 수 있는 환경을 저희가 메타버스로 머릿속에 그려보고 있거든요. 그런 현실로 가기 위해서는 기대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기술적인 뒷받침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기술적 뒷받침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 건지를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고, 그걸 준비를 해나가야 될 시점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생각해 본 것은 현재 지금 저희가 현재 쓸 수 있는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한 5만 명까지, 예를 들어서 게더타운이나 아니면 제페토에서 하고 있는 제비라고 하는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5만 명 정도가 동시에 접속을 해서 한 채널에 한 500명 정도까지만 수용이 가능합니다. 이건 이제 서버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캐퍼시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한을 해놓은 건데,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런 제약을 고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기술적으로 충분히 좀 뒷받침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키워드 상으로는 광역 공간으로 좀 확장하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이 심리스하게 연결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무엇보다도 이제 가상을 디지털화되어 있는 가상을 실제하는 걸로 인식을 하려면 자유로운 인터랙션, 이질감이 없는 인터랙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앞서서도 이소원 박사님 발표해 주시면서 메타버스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사실 2006년, 7년쯤에도 메타버스라고 하는 키워드가 좀 이슈가 좀 되고, 그때부터 메타버스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데피니션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만, 이게 약간은 시장에서 올라온, 수요에서 올라온 용어다 보니 학계 쪽에서 기술적으로 데피니션을 명확하게 내리기 좀 어려운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상당히 보시는 것처럼 ASF라고 하는 단체에서 정의를 했던 부분들은 이제 가상적으로 향상된 물리적 현실하고 물리적으로 영구적인 가상 공간의 결합, 굉장히 어려운 표현이긴 한데요, 앞서 이성 박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몇 가지 키워드들이 좀 튀어나옵니다. 가상이라고 하는 거하고 현실이 영구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특성들이 메타버스라고 정의를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인 거고, IEEE 같은 쪽에서는 지각되는 가상 세계와
영구적인 3차원 가상 공간들이 구성되어 있는 인터넷이 좀 진화되어 있는 형태를 정의를 하고 있고요. 중간에 있는 것은 제가 그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좀 정리하거나 외부의 기고 같은 걸 하면서 나름대로 다시 또 한번 정리를 해본 겁니다. 그렇다면 메타버스라고 하는 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디지털로 복제되어 있는 현실 세계가 존재하고요. 가상으로 만들어져 있는 디지털 계시가 결합돼서 현실이 확장이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경제사회 문화 활동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형태가 메타버스가 아닌가라고 일단 정의를 좀 해놓고 시작을 해보자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화면 하나를 제가 보여드릴 텐데 좌측이 버추얼월드라고 되어 있는 현재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메타버스의 형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세상 자체가 다 디지털로 만들어져 있고 이렇게 디지털로 만들어져 있는 형태는 사실 기술적으로 놓고 보면 구현이 충분히 가능한, 현재도 가능한 상태인 거고 커패시티라든가 사용자의 움직임에 대한 이런 제약들이 좀 있을 텐데 이런 가상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 물리적으로 좀 확장이 돼야 될 텐데요. 이 가상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 물리적인 공간으로 확장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현실을 모사하는 디지털 공간화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그다음에 디지털 공간에 대한 체류 시간이 좀 증가해야 됩니다. 저희가 그 과거에 인터넷을 쓸 때 쓴 이후에 소셜 미디어가 급격하게 성장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체류 시간이 증가하고 체류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서 광고가 많이 몰리게 되고 시장이 형성됐던 것처럼 메타버스라고 하는 공간 내에서 체류 시간을 증가시킬 수 있게끔 하는 장치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점도 사용자 관점이 아니라 다자가 동시에 이 공간을 쓰고 있는 관점으로 시각을 좀 확장을 시켜야 될 것 같고 키워드상으로는 단순히 그냥 디지털 상품이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만 젊은 세대일수록 어린 세대일수록 받아들이는 게 쉽지만 디지털로 만들어져 있는 아이템 같은 것들이 실제 하는 상품처럼 인식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디지털로 만들어져 있는 세상이 활동 공간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신뢰성하고 안정성이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거고요. 또 반면 그 리얼월드 상에다가 가상을 좀 덧붙인다고 하면 실세계의 일부로 디지털 객체를 받아들이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가상의 활동을 현실에 좀 투영하는 지금 우측의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우측의 화면은 실사 사진에다가 어떤 디지털화되어 있는 객체를 오버레이 시킨 건데 가상의 활동을 현실에다가 좀 투영이 시킬 수 있는 기술적인 뒷받침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마찬가지로 다중사의 사용자에 대한 그 환경 변화 같은 것들을 반영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산 개방형 구조라고 하는 것이 메타버스가 어떤 특정한 하나의 컴퍼니가 만든 월드로 다 디플로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컴피티션이 이루어지고 있는 플랫폼들이 존재할 텐데 시장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주도하는 어떤 서비스가 나올 거고 쇠퇴하는 서비스가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그 시점에 가더라도 몇 개의 복수의 플랫폼들은 존재할 것이다. 그러면 복수의 플랫폼들 간의 상호 연동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준비를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메타버스의 속성이 그럼 앞에서 이제 정의를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럼 메타버스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속성은 무엇인가? 좌측 상단에 있는 그 표는 메타버스가 이슈가 되면서 워낙 많이 회자가 됐던 표라 인티메이트 관점에서 익스터널 관점에서 오그멘테이션 관점에서 시뮬레이션 관점에서 각각 메타버스는 이런 정도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을 정의 자체도 좀 불분명하고 굉장히 좀 넓게 해석될 수 있어서 너무 많은 양의 속성을 제시를 하면 좀 정리하는데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좀 예를 좀 단순화시켜봤습니다. 전략을 만들면서도 고민을 좀 해왔던 부분들인데 제가 생각해본 것은 일단 현실하고 공존돼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서비스를 쓰고 있는 시간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제가 서비스를 쓰는 시간하고 상관없이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공간은 계속 존재해야 된다는 특성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용자들이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서비스를 진입하거나 사용할 때 전혀 제약이 없이 개방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특성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대하듯이 어찌 보면 메타버스 자체에 대한 동력을 만들어내는 것 중에 가장 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안에서 경제적인 활동들이 가능해져야 되고 사용자들이 이 안에서 어떤 이득을 좀 만들어내고 경제활동 자체가 가능해야 체류 시간이 늘어날 거라서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내는 것들은 중요한 요인일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 메타버스를 언급을 하면서 이제 많이 회자되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XR이라고 하는
키워드들이 있고, 그다음에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뭐 질문을 많이 받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명확하게 이거하고는 어떤 관점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엑셀하고의 차이점은 어떤 건지, 디지털 트윈하고 차이점은 어떤 건지 좀 구분을 좀 해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정리하면서 좌측에 있는 그 박스 안에 있는 글자는 하단은 메타버스로 좀 써야 되는데 잘못 썼는데요. 엑셀은 그 분명하게 어떤 관점이냐면 사용자 시점에서 관점입니다. 사용자가 디바이스를 쓰고 사용자가 어떤 그 HMD를 착용하고 사용자 관점에서 보여지는 것들을 실제 하는 것처럼 존재하게 만드는 실감 기술이 중점인 것인 반면에, 메타버스는 기본적으로 다수가 동시에 이 공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수의 관점들이 다 투영되어야 된다는 부분들이 기술적으로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버추얼 리얼리티나 아니면 어그멘티드 리얼리티, 더 나아가서는 홀로그램 같은 기술들이 엑셀 관점에서 주요하게 실감을 대상으로 하는 그 기술이라면, 메타버스 입장에서는 환경에 대한 변화, 사용자들의 활동에 대한 변화, 이런 부분들이 다 투영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디바이스에서의 연산 처리가 이게 사용자 관점에서 하게 되면 뭐 사용자 디바이스에 많은 컴퓨팅 처리 용량을 부여를 하면 일정 부분 가능하겠습니다만, 대규모 사용자가 동시에 공간에 들어와 있을 경우에 생각해봐야 될 요인들은 뭐 단순히 그냥 디바이스 관점에서의 컴퓨팅 연산으로 해소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내에서 처리를 한다거나 클라우드 자원을 활용하는 부분들이 메타버스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 XR 기술을 메타버스로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뭐 광역 공간이나 대규모 사용자에 대한 동기와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게 다뤄져야 될 기술적인 키워드로 보여지고요. 현재 시점이 아니라 뭐 한 5년 후, 10년 정도 이후에 메타버스화를 좀 기대한다고 하면 그런 대규모 사용자들에 대한, 동일 공간의 대규모 사용자들에 대한 연산 처리 부분이라든가 클라우드 자원을 활용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기술적 뒷받침들을 좀 만들어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디지털 트윈하고도 좀 비교를 좀 많이 하는데요. 디지털 트윈은 이전에도 한번 이슈가 좀 많이 됐었고 현재도 좀 주요하게 좀 다뤄져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메타버스하고 디지털 트윈하고 유사성이 되게 많은데 굳이 어떤 관점은 디지털 트윈 라이크 하고 어떤 관점은 메타버스 라이크 한지를 좀 구분해보자라고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디지털 트윈은 현실 세계를 그대로 디지털로 복제를 해서 차이점이 안 생겨야 됩니다. 시뮬레이션을 하고 미리 어떤 시뮬레이션을 해본 다음에 그 결과를 그대로 현실에 투영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현실하고 이질감이 생기면 문제가 좀 생기겠습니다만, 메타버스 같은 공간은 실제하지 않는 가상 자체도 실제하는 거의 일부로 좀 받아들이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경제활동 뭐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중요하게 좀 다뤄지는, 결국 메타버스하고 그 디지털 트윈이 상호 배치되거나 차이점이 있는 개념이라기보다는 메타버스 관점에서 디지털 트윈에 관련되어 있는 기술들을 얼마든지 차용해 올 수 있고, 디지털 트윈이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이라든가 산업 활동들이 수용이 된다라고 하면 메타버스화 될 수 있는 그런 상호 보완적인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는 게 좀 더 타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 생태계의 필요성들, 뭐 이 부분들은 가상화폐, 가상자산, 디지털 화폐 이런 부분들이랑 맞물려 있어서 굉장히 민감한 주제이기도 하고요. 섣불리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주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언급을 회피하고 다룰 수 있는 부분은 아니어서 몇 가지 왜 경제 생태계에서 필요한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메타버스 관련해서 저희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 왜 그 가상화폐라든가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다뤄져야 되는지 뭐 이유를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개념은 저희가 물리적인 환경 내에서 제가 제 친구한테 아니면 어떤 상점에 가서 거래를 할 때 금융당국에다가 신고하고 거래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편의점 가서 그냥 10,000원짜리 하나 내면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있는 것처럼, 이게 저희가 지금 통용해서 쓰고 있는 물리 환경 내에서의 경제 시스템이라고 하면 메타버스 공간 내에서도 저희가 현실 세계에서 쓰고 있는 거랑 거의 동일한 정도의 그 경제 수단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어떤 통제되어 있는 공간 내에서의 그 제한되어 있는 화폐로만 이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활용성들은 굉장히 제한될 것이고 확장성 역시 굉장히 좀 제한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메타버스라고 하는 공간 내에서 어떤 아이템을 만들고 이 아이템을 원할 때마다 판매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판매 수단이 될 수 있을 만한 재화도 내지는 수단도 자유롭게 좀 거래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 디지털 화폐에 관련해서 그러면 핵심적으로 좀 중요한 기술적인 내용들이 뭐냐라는 질문도 좀 많이 받는데요. 제가 어떤 자료에서 봤습니다만 그 NFT를 구매를 하기 위해서 한 100명 정도한테 시도를 시켜보면 한 80명 정도는 나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 월렛을 만드는 과정의 복잡함 때문에 월렛을 만들고 그 안에서 뭐 코인을 좀 바꾸고 오픈시에 가서 구매를 해보고 이게 제대로 왔는지 안 왔는지 확인을 해보면 뭐 공엑스 얼마로 시작하는 어드레스로 뭐가 왔다고 하는데 이 과정 자체가 개념 자체는 저희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긴 합니다만 용이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편의성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여서 뭐 월렛이 디지털 월렛이라든가 뭐 NFT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더 좀 노멀라이즈 되고 좀 사용하기 편하게끔 만들어져야 메타버스에서의 경제 생태계를 좀 가져오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최근에 제가 이 자료를 좀 검토를 하면서 이 자료도 아마 책자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 같은데 같은 회에서 최근에 4월 초인가요? 하나 자료를 좀 공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메타버스에 대해서 뭐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많이 언급을 하고 있고 컨설팅 기업들도 이제 언급을 하면서 어느 정도는 이 커뮤니티 내지는 이 소사이어티에서 정착되어 있는 키워드로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같은 회에서 발표했던 자료들을 보면 메타버스가 이볼루션 한다고 보고 한 3가지 정도의 스테이트로 구분을 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을 이머징하는 단계로 놓고 보고 한 25년 정도를 어드밴스한 그 메타버스의 시점 그리고 실제로 메타버스가 머추한 상태로 좀 도달하는 데까지는 현재로부터 한 8년 정도 이후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각각의 그 화살표 내에 좀 표현되어 있는 것들도 테크놀로지를 어댑테이션하는 커브처럼 초기에 저희가 지금 메타버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은 소위 말해서 이노베이터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사람들, 얼리 어댑터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뭔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단계고 한 24, 5년 정도 돼야 그래도 좀 볼륨이 형성이 돼서 그 안에서 서비스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액티비티들이 좀 이루어지는 단계라고 예측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같은 회에서 발표했던 자료 중에 이제 뭐 인터랙션 레이어나 컨텐츠 레이어나 인프라스트럭처 레이어의 각각의 이머징하는 단계 내에서 내지는 어드밴스한 단계 내에서 머추한 단계 내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리퀘어먼트들을 좀 언급을 하고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 좀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기술들은 뭐 스마트 디바이스 그리고 소셜 네트워크 그리고 IoT처럼 이렇게 센싱 가능한 부분들 그리고 웹3 웹 3.0이나 아니면 멀티플레이어 플랫폼처럼 저희가 뭐 게임을 주로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 상태가 지금 다룰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보여지고요. 조금 어드밴스한 단계에서는 멀티모달로 인터페이스를 하기 위한 내지는 감각을 좀 제어하기 위한 기술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특징적으로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지오포스라고 그러니까 실제 물리적인 환경 내에서 위치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랑 연결되는 것들을 어드밴스한 단계쯤에서의 기대치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이 되기 위해서는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많은 양의 컴퓨팅 자원들이 좀 필요할 거고 그걸 경량화되어 있는 사용자 단말에서 처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클라우드라든가 엣지 클라우드 쪽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머추한 단계에서는 뭐 굉장히 좀 먼 미래이기 때문에 뭐 지금 시점에서 어떤 기술이 도미넌트 할 거라고 예측하기는 좀 어렵기는 하겠습니다만 뭐 그래프에 관련되어 있는 테크놀로지라든가 인터오퍼러블리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주요하게 좀 다뤄져야 되는 기술 요소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관점에서 메타버스가 중요한 이유는 현재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시대가 인터넷 시대라고 하면 스크린 내에서 한 2차원 디지털 공간에 영상이나 이미지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정도의 단계인 거고 뭐 LTE나 5G 이런 정도가 현재 저희가 액티브하게 좀 쓰고 있는 기술적인 요소들인 거고요. 메타버스 시대로 가게 되면 뭐 앞서도 발표에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XR 메인으로 하되 뭐 데이터나 네트워크, AI 이런 부분들이 다 통합돼서 제공되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디지털 플랫폼 자체에 대한 고도화를 이끌어내는 키워드로도 메타버스는 굉장히 좀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지 않나. 그리고 그게 뭐 국가의 산업이라든가 뭐 국가의 기술력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메타버스가 가져올 ICT의 진보라고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좀 기대치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플랫폼 중심의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될 텐데요. 이 자료는
저희가 과기부에서도 한 1년 정도 계속 전략에 관련돼 있는 거 고민을 할 때 이걸 관주도로 뭐 하나의 플랫폼을 디플로이를 해서 민간이 이렇게 쓰게끔 하는 과거의 방식으로 접근할 것인가, 아니면 뭐 민간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것인가,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었었는데, 이미 인터넷 시대를 접근하면서 관에서 정부에서 하는 부분들은 이제 중간에 교통정리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선투자의 개념, 그다음에 교통정리에 대한 개념, 그리고 규제라든가 여러 가지 정리에 대한 역할을 해야 될 거고, 실제 시장이나 산업들은 민간 주도로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보여져서 기반 기술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정부에서 R&D를 투자를 해서 좀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R&D를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실질적인 플랫폼들은 다 민간이 주도해서 만들어져 나가되, 이 플랫폼들 간의 뭐 상호 운영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뭐 표준화라든가 아니면 데이터의 개방, 이런 부분들은 정부가 또 해야 될 역할, 그리고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실감성을 가져가기 위해서 디바이스의 중요성들은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리스크가 큰 부분이기도 하고요, 시장에 자리를 잡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라서 정부도 좀 투자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가시적인 성과를 좀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좀 난이도가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애플이나 뭐 삼성이나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메타버스에 대한 언급들이 좀 많아지면서 제품 출시에 대한 기대치가 좀 올라가고 있어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어떤 신호를 좀 만들어준다고 하면 뭐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산업 분야가 아닐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여러 가지 배경들을 좀 말씀드리긴 했는데, 정부에서도 메타버스 전략을 발표를 하면서 그러면 이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기술적인 요소들은 뭐가 있겠나, 뭐 제가 지금 언급드리고 있는 요 5가지 컴포넌트 외에도 더 있을 겁니다. 더 있을 건데 그래도 핵심적으로 좀 다뤄줘야 되는 기술들을 한 5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봤고요. 그 중에 하나가 광역 지역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포함을 한 디지털화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부분들이 현실 세계하고 가상 세계를 결합시키는 형태의 기반으로 쓰일 수 있을 거다라고 해서 광역 디지털화라고 하는 부분들이 하나의 기술적인 키워드로 올라왔었고요. 그리고 메타버스 공간 내에서 실제 사람이 아닌 아바타로 표현을 할 때 신원까지 다 인증이 되는 디지털 휴먼에 대한 부분들은 좀 중요하게 다뤄져야 되는 기술적 키워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라고 하는 부분들도 메타버스 공간 내에서 굉장히 효용성이 기대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초실감 미디어에 대한 기술들도 확보가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사용자가 이 안에서 자유롭게끔 움직이고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실시간 UI UX에 대한 기술들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좀 다뤄져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분산형 개방형 플랫폼에 대한 어떤 표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게 좀 다뤄져야 되는 기술로 정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가지 정도의 기술을 핵심적인 키워드 정도로만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관계 메타 공간은 저희가 목표하는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뭐 실공간 한 10만 제곱미터 정도 되면 킨텍스 전체 사이즈 정도 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가능할지 여부는 뭐 시간이 좀 지나봐야 되겠습니다만, 디지털 트윈 유사한 형태의 기술을 이용을 해서 한 킨텍스 사이즈 정도 되는 것들을 어느 시점에서도 다 시각화가 가능한 정도의 3D 모델화 시키고 데이터화 시키는 부분들은 굉장히 뭐 도전적이기도 하고 난이도도 있는 기술이라고 보여지고요. 단순히 물리적 공간을 3D화 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다루기 위해서는 각각의 건물이나 아니면 객체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내재화되어 있는 정보들이 뭐 그래프로 다 포함될 수 있게끔 메타데이터화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디지털 휴먼 관점에서는 저희가 메타버스 공간에서 디지털 휴먼 생각해 보면 쉽게 아바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아바타로 사람이 사람을 마주할 때처럼 감정을 인식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휴먼 라이크한 형태의 아바타가 만들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아바타가 가상 공간 내에서 그 사람의 신원을 대변해야 되기 때문에 인증이라든가 신원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도 주요하게 좀 다뤄져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아바타화되어 있는 부분들은 실제 사람 외에도 뭐 소위 말해서 게임 쪽에서 많이 언급하고 있는 NPC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해서 응용을 할 텐데, 지능 부여하는 부분들, AI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도 주요하게 좀 다뤄져야 될 기술 키워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디어 관점에서는 현재 저희가 지금 소비하고 있는 미디어는 대부분 다 평면 미디어입니다. 3차원 입체 공간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좀 안착이 되지 않았다라고 평가가 되는데,
메타버스는 많은 분들이 대체로 공감하기를 기본적으로 3차원 공간 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미디어 형태도 공간이나 객체 형태로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공간이나 시점 이동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가 좀 표현될 수 있어야 되고, 실감성 있게끔 표현하려면 대용량의 공간 미디어를 실시간적으로 렌더링해서 표현하는 부분들이 중요하게 좀 다뤄져야 될 기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UI UX 관점에서 보면 주로 이제 저희가 다루고 있는 감각 기관들은 시각이나 청각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 감각을 촉각 정도까지는 당연히 늘려나가야 될 것 같고요. 햅틱이나 그 외 후각이라든가 사람이 인지하는 감각으로 더 확장하는 부분들도 중요할 것 같다. 그리고 다자가 참여하는 이런 공간 내에서 실시간 UI UX를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에스티메이션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엄청난 양의 데이터량이 필요할 텐데, 이 데이터량을 다 리얼타임으로 처리할 수 있겠나. 그래서 엣지 클라우드 내에서 디테일에 따라서 렌더링을 다르게끔 해주는 그런 기술이라든가, 주 관심 객체를 대상으로 해서 처리를 하는 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주요하게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기술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산 개방형 플랫폼 같은 경우는 앞서 잠깐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어떤 특정한 회사에서 만든 서비스가 모든 메타버스를 다 도미넌트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 인증에 대한, 자산에 대한 이동, 그리고 주요한 객체에 대한 정보, 이런 부분들은 표준 관점에서 어떤 인터페이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나가야 메타버스가 좀 보편적으로 확장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화면에 TBD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R&D 관점에서는 이 5가지 키워드들에 대해서 한 25년쯤, 30년쯤 어떤 정도의 기술이 도달할 수 있을지 계속 전문가분들하고 논의를 하면서 로드맵도 좀 그려가 보려고 하고 정의도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지능형 3D 공간 복원이나 프로그래머블 미디어라든가 여러 가지 좀 매력적인 키워드들을 좀 저희가 찾아서 도출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 특정한 메타버스 형태의 하나의 예시를 좀 선언을 해놓고 5가지 정도의 주요한 기술에 대해서 비전이라든가 로드맵을 도출해 나가는 것들은 앞으로 포럼이라든가 이렇게 산학견에 계신 분들이 좀 참여해서 컨센서스를 좀 만들어 나가는 것이 국가 발전에도, 그다음에 이 해당 산업의 발전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준우 PM님의 강연 잘 들었습니다. 현재와 미래의 메타버스에 대해서 그려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메타버스가 사회 문제, 문화,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여기 참석해 주신 분들과 본 포럼에서 저희가 잘 준비해야겠습니다.